대북특별사절단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평양에 파견되어 있고 오늘 오후에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 특사 방문 결과에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와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 가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점에 바른미래당은 대북 특사 이후의 한반도 안보 정세 전망과 함께 남북 대화가 향후 한미관계, 북미 대화, 북한 비핵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북한 비핵화의 해법은 무엇인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당 대표님 인사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유승민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주선 대표님, 먼저.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오늘 대북 특사가 1박 2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기대보다는 더 큰 만족을 가져오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 특사가 일정을 마치고 오면 한반도 안보 정세는 졸음에서든 또 바람직스럽지 않는 방향에서든 굉장한 노동호 한반도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사 활동 결과를 예측하기가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특사 활동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미리 예측하면서 발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은 누구든지 인식을 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단 1초라도 먼저, 단 1mm라도 더 넓고 더 깊은 우리 대안을 마련한다는데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해 주신 윤덕민 석자 교수님, 김천식 초빙 교수님, 그리고 신원식 연구 교수님 이 세 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안보 정책 전문가들이시고 실무 경험 물론이고 대학 강단에 서서 많은 경륜을 갖춘 분들이로서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인들께서 주장하신 내용도 항상 이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안보 관련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이런 행사에 기꺼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지상욱 정책위원장의 발빠른 정책 토론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토론의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계기를 만드는 큰 지혜의 보고가 풀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유승민 당 대표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특사가 지금 평양에 5분이 가 있습니다. 이 핵과 미사일이라는 이 대량 살상 무기는 우리가 흔히 비대칭 전력이라고 부릅니다만 북한의 핵미사일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오늘과 같은 상황은 아닐 겁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국방위원을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을 해왔고 2010년 이후 특히 2012, 13년부터 이 핵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시기가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걱정이 이제 현실화가 된 그런 시점에 북한의 이 핵미사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이 동북아 지역의 이 안정, 평화, 번영에 저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 평창 올림픽 이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대북 특사를 보냈고 이 대북 특사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북한의 김정은에게 전달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듣고 오늘 올 것인지 또 그 이후에 앞으로 남북관계, 북미관계 또 중국과 일본 이런 이해 당사자들의 앞으로 이 동북아시아에서 관계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보를 지켜온 것은 그 기반은 두말할 나위 없이 든든한 한미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동맹인 미국에서 지금 이 북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와 제한적 타격이니 선제 타격이니 군사적 옵션이니 국비 작전이니 이런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는 이런 목소리가 미국 안에 혼재되어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 특사 교환 이후에 북한의 입장 변화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게 과연 실질적인 변화인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가 결정되는 이 시점에 오늘 이렇게 정책위에서 대북 특사 이후의 우리의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 세 분을 모시고 이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을 정말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단순히 토론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안보가 나아가야 할 이 선택지, 그 방향, 우리가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그런 어떤 목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 세 분은 지금 현직은 세 분 다 교수님입니다만 윤덕민 교수님은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고 외교안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식견을 갖고 계시고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께서도 그동안의 이 남북 접촉에 직접 경험을 해보신 분으로서 소중한 의견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신원식 우리 전 수방사령관께서는 제가 국방위에서 합참 차장으로 또 수방사령관으로 계실 때부터 우리 군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전략통이셨습니다. 비록 공개된 자리라서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정말 가장 이 결정적인 위중한 상황에 있는 만큼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는 그런 토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원내대표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축하하다고 망근스다가 간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네, 참 우리 정책위에서 시의적절하게 토론회 가발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어렵게 남북 대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굳게 닫혀있던 남북 대화의 문이 열린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자유한국당과 같이 모든 것을 제재만으로서 남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아쉬운 것은 있습니다. 남북 대화를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남북 대화에 앞서서 첫째가 남남 대화,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고려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이제 뭐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수치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 자리는 설명하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되고 이견을 해소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 반대하는 국민들을 껴안지 않고서 남북 문제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 문제를 대하는 역대 대통령 모두에게 저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의 그런 잘못된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남 대화가 먼저이고 두 번째도 남북 대화는 안 합니다. 두 번째는 한미 간의 0.001m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한미 공조, 철떡 공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돌아가는 것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는 첫째도 둘째도 국민들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겨줬습니다. 아무튼 내일 청와대 회동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이견을 어떻게든지 해소하고 그래서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한다. 아무튼 오늘 정말 내노라 하는 우리 세 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런 간담회를 갖게 됐는데 저희들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토론에 앞서서 모두에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짧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승민 대표께서 정말 세 분의 참여해 주신 토론자들에 대해서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발언 시간은 한 분당 10분 내외로 부탁드리고 이후에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윤덕민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승민 대표님, 박수선 대표님, 또 지상욱 의원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건의할 내용, 그러니까 포인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번 특사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공식적으로는 일곱 번째 특사가 됩니다. 이후라 중앙정보부장이 72년에 평양을 간 이래로 7번째 특사인데 북핵 문제를 가지고 특사를 파견했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03년에 임동원 원장과 당시 이종석 인수위 의원이 이렇게 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북한의 HEU 고농축 우라늄 부욕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의 강경한 그런 대북 정책이 나오는 가운데 임동원 원장이 차기 정부에 대한 새로운 그런 인사들을 소개시킬 겸 하면서 파견됐었는데 당시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주지 않았죠. 그래서 당시에 그 미션은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북한이 요청하면서 이루어진 이니셔티브로 시작된 정상회담과 관련된 특사 파견이었기 때문에 물론 비핵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오늘 나온 노동신문에 의하면은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주 거의 합의에 달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온 반면에 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교환했다 정도로 톤다운되어 있습니다. 아마 북한이 생각하는 정상회담을 주요 의제로 하면서 비핵화 문제는 의견을 교환했다, 서로의 그런 생각을 교환했다라는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론 아직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자 하고
결국은 문제는 이 특사 이후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봅니다. 이것으로 특사 한 번에 일로서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빙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유념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특사 파견은 남북 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관점보다는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최대 위험 문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제사회가 봤을 때 과연 한국은 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의 당사자냐 아니면 중재자냐 상당히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미국 대화를 적극화해야 북한은 미국 대화를 적극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그걸 보면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서 중재하는 그런 느낌을 국제사회에서는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이 북핵 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인데 이게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간다면 저는 결코 이 특사를 둘러싼 이런 문제, 한미 간의 신뢰 문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성공할 수 없다. 즉 이 핵 문제는 우리 문제라는 그런 아주 절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이 과연 누구의 문제냐? 바로 당사자가 우리라면 이게 우리 절박한 우리 문제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미국 간에 중재를 하겠다라는 거면 이게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는 미국이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대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문제라는 우리한테는 핵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막역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ICBM, 미국 화성 14호, 15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것을 발사하면 우리가 당장에 무슨 유엔 결의안으로 가서 한국, 미국이 다 유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을 겨냥한 노동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신형 SS-26라고 하는 북한판 현무를 쐈을 때는 저희가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천만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어떤 무기 개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만 도발로 생각하고 있다면 핵 문제는 미국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러나 심각하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우리 5천만 국민을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들은 1000발 이상이 이미 기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열병식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경악을 했는데 우리는 화성 메토가 나왔다, ICBM이 줄어들었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게 실황 중계를 안 했다라는 것을 하면서 열병식을 굉장히 톤다운 시켰습니다만 그날 저를 경악하게 한 것은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들이 완전히 세대 교체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거기에 나왔던 북한판 현무는 저희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체 연료를 쓰고 있고 콜드 런칭을 할 수 있고 한 사정 300에서 500km이기 때문에 완전히 한반도 전역을 우리 남한을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이 미사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킬체인이라는 17조를 들여서 도입하고 있는 킬체인을 거의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워닝 타임이 없습니다. 고체 연료는 그저 실사가 가능합니다. 액체 연료, 스커드 계열의 액체 연료는 3-40분의 워닝 타임이 있었습니다만 연료를 주입할 때 이 고체 연료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게다가 콜드 런칭을 하기 때문에 적외선 위성으로 탐지도 어렵습니다. 우리 킬체인은 북한의 도발 징후를 30분 내에 파악해서 이것을 제거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지금 거의 우리가 위치도 파악하기도 어렵고 실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미 합참 의장이 지금 워닝 타임이 1시간에서 12분으로 줄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를 향한 북한의 위협은 점점 고도화되고 강력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 본토까지 가는 미사일만 걱정해지고 정말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항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단계적 접근이라는 것의 문제점입니다. 북한은 살라미 택틱을 아주 잘 씁니다. 저도 북한과의 협상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과거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기로 남북이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이행을 안 합니다. 그러더니 핵을 갖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한 이행 합의서가 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 합의서에 대한 또 논의가 시작하니까 끊임없는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흔히 얘기하는 북한의 살라미 택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도둑들이 도둑을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도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왜 도둑질을 계속하느냐 그랬더니 이행 합의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행 합의서가 뭐냐? 텔레비전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 품목을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TV를 넣어서는 안 된다. 금은 어떻게 안 된다. 귀금속 어떻게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도 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냉장고에 테레비에 몇인치짜리 이런 것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단계화를 시키면서 살라미 택틱을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겪었던 제네바 합의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북한과의 합의에서의 단계적 접근에 실패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물론 단계적 접근을 해서 최초의 동결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미 본토를 위협하지 않게 됨으로써 미북 간의 대화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을 겨냥하고 있는 그 핵 미사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단계적 접근을 하고 있는 한은 거의 요원하다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을 할 때는 이것이 언제까지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시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북핵에 대한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향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 거의 요원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억지력을 만드는 일인데, 억지력을 만들고 또 가급적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장 협력할 수 있는 동일한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비핵 국가고 일본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같은 동맹으로서 미국을 움직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봤을 때,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접근인데, 최근에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저희로서의 뺄셈적인 접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민 교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말씀 주셨습니다. 이 남북 간의 문제냐, 아니면 국제사회 세계평화 해결 문제냐, 한국은 거기에 이해 당사자냐, 중재자냐 하는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당사자면 핵은 누구의 문제냐, 미국의 문제냐, 한국의 문제냐, 그런데 왜 우리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에 대해서 항의가 없느냐, 미 본토 공격 수단만 관심을 갖느냐, 또 세 번째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정부의 그 단계적인 접근의 문제가 있다, 시한 설정이 필요하고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김천식 차관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천식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박주선 대표님, 유승민 대표님 포함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다른 두 분 발제하시는 분들과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차별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금방 윤동민 원장님 말씀하실 때 특사를 7번 보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3번을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사가 평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렇게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협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많은 논의들이 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북한 특사가 남쪽에 오면 우리 대통령들은 무조건 만나주지만 우리 특사가 북한에 갔을 때는 무조건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2003년 1월달이죠. 1월달에 윤동훈 특사가 갔을 때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남북 간의 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특사는 기본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하는 겁니다. 정상회담을 위해서 어떤 실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의제와 절차에 관한 문제들, 이런 것을 다루는 회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북한에서 발표한 걸 순회 상봉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고 하고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특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상회담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특사 이후에 한반도 안보 정세를 이제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이 남북 관계라든지 한미 관계라든지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남북 정상회담과도 인연이 좀 깊습니다. 남북 간의 정상회담 논의가 되고 이루어진 게 한 5차례 되는데, 그 중에 또 4번을 제가 또 거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초임 시절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김일성 주석과 정상회담 논의가 있었을 때 거기 실무 준비를 좀 했었고, 94년에 실제로 이제 정상회담은 합의가 돼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의 정상회담 할 때는 준비를 할 때는 제가 또 청와대에서 주 실무자로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하면서 성사되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6년 후에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됐었습니다. 우연찮게 또 제가 그때 이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주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대책과 전략이라든지 각종 발언문 이런 걸 다 쓰고 김대중 대통령을 수행해서 평양에 가서 보좌해드리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단독 정상회담에 배석해서 기록하고 또 길기록 공동선을 쓰고 하는 그런 일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현 대통령 때는 제가 연수를 가서 참여를 안 했고, MB 대통령 때는 정상회담을 그쪽에서 하자고 했을 때 또 거기서 참여를 해가지고 그것도 협상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상호 입장이 달라가지고 안 됐죠.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전두환 대통령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까지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는 사실상 그 대책이 비슷했습니다. 그 대책이 비슷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접근법이 기능주의적 접근을 했다는 것이고, 정책으로서는 포용정책을 추진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협력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하고 핵을 보유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접근법이 맞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준비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 간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대화가 되면은 미국 대화로 핵 문제는 그쪽으로 이제 밀어버리고, 남북 관계에서는 남북 내부적인 문제만 다루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남북 간의 문제라고 규정하는 그 문제들은 바로 포용정책이 추진했던 그런 아젠다들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경제협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그런 방향인데, 이런 입장이 지금 북한의 입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이고, 남한은 여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남북한은 민족 내부 간의 문제만을 다루자. 그러면서 한국은 국제 공조에서 빠지라는 그런 요구를 지금 북한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러니까 접근법에서부터 지금 문제 제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한반도 해빙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핵 문제가 없는 남북 관계는 사상 누각에 불과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0년대 초에 국제냉전이 파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남북 규범 합의서나 비핵화 공동선언을 체결을 했고 또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정상화 협의를 했었는데 북한의 핵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가지고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4년 핵위기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죽은 게 화면 쪽에게는 좀 불운이었던 것 같아요. 정상회담을 해서 핵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정상화했다면은 지금쯤 한반도는 상당히 좋은 상황으로 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반도 해빙의 세 번째 기회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간의 화해 국면이 뚜렷했고 또 미국과 북한 간에 또 특사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갔고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미국과 관계 정상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핵 의혹을 깨끗이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시간을 놓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한반도가 해빙을 하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의 핵 문제를 떼어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천식 전 차관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빨리 김정은을 만나게 된 게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는 방식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특사는 정상회담 관련 논의하는데 방점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전 상황에서 준비하는 듯이 예전에 기능적 접근인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남한이 끼어들지 말라는 또 북미 간의 문제고 하는 그런 문제에서 접근 문제가 있다는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없는 한반도 해빙은 있을 수 없다. 남북 문제 관계 해결은 비핵화부터 출발한다는 내용을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원식 고대 연구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도 양 대표님을 비롯해서 바른미래당의 대한민국의 정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장 유사한 상황이 94년 지금이 한 3월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4년 3월 3일 날 남북관계 진정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방부에서 한미 연합훈련인 팀스패트를 연구 중단한다고 발표한 날입니다. 대충 비슷하죠. 94년도에 미국이 그런 94년하고 지금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발벗고 나선 점이 같습니다. 클린턴 정부가 잘 아시는 94년 5월에 영변 폭격까지 검토하고 항모전단이 5개 한반도 해역에 전개를 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가족들을 철수할 계획을 하고 제한적인 훈련을 하는 것 정도 수준까지 발전한 한반도 핵위기가 극대화될 겁니다. 북한은 위협을 느껴서 이 카트를 반복을 허용하고 정상회담을 수락을 하고 김일성이 죽었지만 제네바 합의로 이루어진 그 일련의 프로세스입니다. 그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자 미국은 북핵은 미국의 대정책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다른 중동이나 다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 집중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같은 상황이라고 보고요. 다른 점은 뭐냐? 그때 북한의 핵 문제는 핵실험 모라토리움 또는 핵 동결만 해도 바로 이 꼬르가 비핵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94년 때 있던 위기, 지금 94년 정도 때 상황은 우리가 열이 나는데 감기 정도였고 2000년 중반, 초중반, 육자회담이 출발했을 때는 폐렴 정도였고 지금은 그 시기를 놓쳐서 폐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감기와 폐렴 정도의 치료법으로
폐암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죽는 길입니다. 빨리 지금은 해열제 먹고 이게 닌겔 맞는 정도가 아니라 빨리 병원에 가서 MRI 찍고 가슴을 열어서 암을 제거해야 될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점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핵 문제의 본질이 이런 겁니다. 대화를 했던 압박을 했던 결국 대화와 압박을 해서 북한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한 북한이 또는 화려한 당근에 유혹된 북한이 그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핵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을 바꾸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핵 문제 해결에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정치적 결정을 바꾸려면 가장 핵심이 뭐냐. 결국은 이 문제가 94년도에는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어차피 글로벌 리더십을 놓고 경쟁관계, 엄밀하게 따지면 미국의 기존 질서에 중국이 향후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가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하느냐 흔들리게 하느냐 또한 북중동맹을 흔들리게 하느냐 튼튼하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모든 승부가 좌우된다 라는 것이 일단 기본이고 그러면 이런 기본 전제를 깔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또 정치권에서 해야 될 대응 전략의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해법이 아까 말한 대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으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훨씬 튼튼해지면 북한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인센티브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핵이 개발해서 위협을 느낀 한국이 미국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내용을 바꾼다. 예를 들면 뭐 내용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인 명시는 안 되는데 자동 개입 조항을 늘린다든지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와 같은 지금의 한미연합 방위 체제는 재래식 위협의 수단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미국의 군사 전력은 한국과 공유가 되는데 미 핵 전력은 공유가 안 됩니다. 이 핵 전력을 포함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외침이 있을 때 양국이 외침이 있을 때만 기재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포함 범위를 확대를 해서 위협이 있다고 넣었을 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 선제 공격 조항까지 집어넣어버리면 한미동맹이 북한한테 자기들은 살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잡아서 적화통일을 위한 절세의 보금으로 만들었던 핵이 결정적인 독배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면 북한은 핵을 가지기 어려워집니다. 중국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북한 핵을 이용을 해서 이거 가만히 놔도 이게 속된 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북한이 흔들어서 한미동맹이 약해지면 이 지역의 중국의 세력 팽창, 그들이 1대1로를 통한 중국몽을 달성하는데 북한의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뒤에서 계속 도와줄 것이요. 이것을 계속 뒀다가 중국몽은 대중국 포위가 돼서 우리가 죽을 판이다. 그러면 북한은 압박할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고 그 튼튼한 한미동맹이 북중동맹을 흔들어주면 승부는 우리한테 있다. 지금 사실 현상까지는 문재인 정부가 현재까지는 북중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지 아직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접근이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북중동맹이 다시 원위치 되는 악수를 둘까 봐 우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번에 대화는 그래서 1, 2차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단계적 접근에 하나에 묻어있다면 이제 포괄적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북정상회담은 비핵화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만 합니다. 비핵화와 비핵화에 의한 평화구도를 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 그 본질의 목적에 반드시 늘 한목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성급한 우리 정부의 대화 열기나 의혹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3대 함정이라고 부르는데 3대 함정이 빠지면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일탈해서 목적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 첫 번째가 뭐냐면 미국 내 대개 북핵 문제를 바라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우선 강력한 압박을 이게 공식적인 제일 문제로 강력한 압박을 통해서 군사 공격할 것처럼 위협을 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해서 비핵화 협상이 나오게 하는 평화적 해결론자. 두 번째 평화적 해결에 시간도 많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또 중국과의 갈등을 고려해야 되니 시원하게 군사적 해결을 하자 하는 군사적 해결 우선론자. 세 번째는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여론적으로 점점 나오는 게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에는 북한의 핵 개발 수준이 너무 높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안전만 보장하는 핵동결 이런 문제로 이걸 마무리 짓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섣부른 대화가 첫 번째 평화적 해결론자의 힘을 떨어뜨리고 군사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의 역으로 문재인 정부나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하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걸 그렇게 말렸던 것이 오히려 전쟁으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함정을 피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게 불가능하면 아주 또 반대로 북한의 비핵화는 건너갔다. 현실적인 핵동결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자고 해서 핵동결이 되면 뭐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문제가 한미나 국제사회가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혼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리스크. 세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우리 내부의 리스크입니다. 94년에 우리가 북한하고 중국까지 포함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지금 연합훈련 카드입니다. 대북 경제 지원은 과거와 달리 특히 작년에 237호, 7호, 975가 나와서 불가능해졌습니다. 김정은이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를 언급하기 시작한 게 2015년부터 올해가 네 번째인데요. 15년, 16년, 17년은 뭘 했냐면 6.15 14 실천해라. 그 니들이 준다고 했던 것들 다 좀 주라 이 소리고요. 두 번째는 군사훈련이었습니다. 올해는 6.15 14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6.15 14는 대한민국이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대한민국이 그것을 하려면 대한민국이 북한과 같은 유엔 제재를 받는다는 각오가 해서 그건 아마 그런 제재 한다는 소리만 들리면 일주일이나 IMF 구정령 바로 갈 겁니다. 그런 리스크를 감내고 문재인 정부 하든지 아니면 미국을 설득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 열어서 결의 내용을 바꿔야 돼요.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 조건이 뭐냐? 훈련 중단해라, 전략자산 배치 중단해라. 안보적 이슈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남은 카드가 유일한 카드가 군사훈련 카드, 연합훈련 카드인데 이 카드를 비핵화 출구에서 그냥 협상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출구라는 게 뭐냐면 마지막 우리가 검증까지 IAEA가 들어가서 검증까지 해서 확실히 없다는 걸 때가 출구입니다. 그때쯤 할까 말까 검토해보야 될 카드를 비핵화 협상도 아니고 그냥 만나는 데 써버린다고 하는 이것은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섣부른 대화가 비핵화를 불가능한 결의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의 대화 열기가 오히려 목적에 일탈해서 사태를 그르칩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자세인데요. 저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 읽어보신 분도 많겠지만 케네스 로코프라는 사람하고 미국의 경제학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800년 동안 66개국의 모라토리움이 된 경제기를 살펴보니까 다 과정이 똑같더라. 그게 처음에 성장이 되면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성장이 갑자기 되면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아, 이번에는 예외야. 이번에는 무한정 성장할 거야. 그래서 투기의 강풍이 일고 버블이 생겨서 터집니다. 버블.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에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3대 세습 정처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역대 정부가 못했던 이번에는 다르다는 결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이 달라졌어. 우리는 역대 정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고 북한을 잘하라고 하는 순간 이번에도 똑같은 결과밖에 나올 게 없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현식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 다른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주셨습니다. 미국이 발벗고 나섰다는 건 같은 상황이고 또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가져오게 돼서 문재인 정부가 폐암을 단기 폐렴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다른 상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한미 동맹을 튼튼하게 해서 북중 동맹을 흔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성급한 대화 논리가 함정이다. 또 섣부른 대화가 사태를 그르친다고 말씀 주시면서 이번에 다르다는 그런 정신 상태를 바꿔야 된다라고 결론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세 분의 전문가들이 주신 발언을 토대로 해서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신청 순서에 따라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세 분 중에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이번에 대북 특사가 다녀오면 아까 차관님, 김찬수 차관님 말씀은 이게 남북 정상회담이 부각되고
그걸 뭐라고 북한에서는 뭐 순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 정상회담이 부각되고 비핵화에 대한 약속은 애매하거나 없거나 이러면서 이제 대북 특사 이후에 또 미국에 또 한다는 겁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자꾸 북미 대화를 하라고 이러는 사이에 비핵화에 대한 뭔가 굉장히 클리어한 그런 해법은 없이 자꾸 시간을 끌면서 이제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북한하고 대화하라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그러면 이게 이 대북 특사 이후에 도대체 이 비핵화라는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몇 가지 답변에 대한 좀 시나리오별로 말이죠. 그냥 정상회담만 합의하고 오는 경우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예컨대 비핵화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든지 해서 대화를 하겠다. 예? 특히 미국하고 대화를 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고 그러면서 아까 포용정책 시절에 뭐 경제협력이나 이산가족상봉이나 이런 남북 간의 관계 말고 예컨대 아까 안보적인 수단에 있어서 한미연합훈련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빨라지게 한미연합훈련하고도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뭐 그거를 지난번에 리스케줄링을 했는데 이번에 또 리스케줄링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우리 쪽에서 뭔가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좀 경우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세부 말씀을 제가 뭐 충분히 저도 동의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인데 앞으로 이 시나리오별 전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건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은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책이라는 게 실질적인 내용이 있고 홍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본질을 잘 모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본질적으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그대로 있는데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상당히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번 특사가 갔다 와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금방 이제 순회 회담과 순회 상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상봉이라고 부르는데 그 상봉이 회담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이건 뭐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불온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기로 이제 하고 그 조건으로서 미국 대화를 하는 그런 것까지는 합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비핵화라는 게 분명히 논의될 수 있느냐 그런 게 대해서는 저로서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적인 그러니까 정부가 아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또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 뭔가를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그런 기준으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핵화 문제라든지 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문제가 같이 갈 수밖에 없긴 하지만은 그 우선순위에서 비핵화가 안 되면은 안 되겠다. 이런 점들은 좀 정치권에서도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 예. 이제 북한이 평창에 나오고 조금 태도 보이를 바꾼 것 같은 게 저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리고 이 로드맵대로 북한은 요구할 거고 문재인 정부는 그 로드맵대로 같이 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동안 이 쌍중단 쌍계병행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놓은 해법입니다. 쌍중단은 비핵화 협상의 시작과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막 교환하자. 그 다음에 비핵화와 소위 말해 평화협정. 이 내용을 보면 첫 번째 거는
한미 동맹이 실질적으로 굉장한 후퇴와 연합작전 능력의 후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평화협정은 한미 동맹의 파괴입니다. 주한미군이 나가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북한 핵을 20몇 년부터 새로 만들어가지고 정말 한반도에서 미국을 떼내는 결정적인 보험을 치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처음에는 그 말 꺼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중국이 내온 쌍중단 쌍계병을 걷어차버렸습니다. 그럼 북한이 왜 걷어찼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걷어차도 중국이 내가 자기를 종국적으로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으니 중국이 흉내만 내고 나를 도와줄 거다. 중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하나. 두 번째는 그때 만일 그걸 받아들여서 놓으면 만일 최소한 비핵화는 아니더라도 핵동결 정도로 주고받아서 마무리하면 북한에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핵 능력이 완성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최악의 내가 핵무장을 완전히 인정을 미국을 이어가는 핵 능력까지는 내가 보유를 못하더라도 이거는 포기하더라도 한국을 이어갈 수 있는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일본과 괌 정도를 이어갈 수 있는 핵 능력을 가져서 영원히 미 정원군이 한반도에 다시 떠난 미국 군대가 엑스트란 했다가 6.25에 돌아온 것처럼 못 돌아오게 하려면 그거는 버려야 되겠다. 그 시간을 버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그러면 왜 평창올림픽이 나와서 지금 군사회담과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직접적으로 시작하라고 이 유엔 제재가 나오니까 중국이 일단은 계속 이렇게 나가다가 뭐 수억 달러, 수십억 달러는 감내할 수 있는데 북한은 감사하는데 수백억 달러, 수천억 달러씩 문제가 생기면 중국도 버티기 어렵거든요. 중국의 태도가 바뀌어서 결국 북한이 어려워진 것이 유엔 제재의 성격도 바뀌었지만은 중국이 유엔 제재를 과거와 달리 실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대한민국한테 지원받을 생각 별로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중국 니 시킨 대로, 형 시킨 대로 했으니까 이제 과거처럼 나 좀 돈 좀 둬. 이 소리 하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나가도 완전한 미본토를 이어간 핵무력을 완성은 안 하더라도 최악에 밀고 땡기다가 이거 정도 카드를 내리면 잘하면 괌까지. 마지막 그게 몰리면 포기하면 주일군 기지가 있는 일본 오키나와와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이라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북한이 태도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최대한 각오를 놓을 수 있도록 비핵화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설설설설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나가면 잘못하면 말려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태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이제 문제인데 미국은 이렇게 해서 핵동결 정도 수준으로 가면 미국이 본토의 안전을 위해서 동맹의 안전을 희생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흔들리고 핵도미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글로벌 리더십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이게 미국이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을 스스로 대한민국이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뭐냐? 내가 동맹의 정신에서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저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글로벌 리더십 생각하면 코피를 터뜨리든 코뼈를 부러뜨리든 막 극단적으로 비핵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수단을 써도 저 당사자가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동맹의 정신에 의해서 동맹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 정도에 수독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처음에는 우리가 환호하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엄청난 위협과 청구수 앞에 우리 경험할 겁니다. 이겁니다. 북한이 지금 특사를 받아들이고 이거 하는 것은 북한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달라졌는데 달라져도 능력이 향상이 되고 여건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변화가 북한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졌다. 이 두 가지가 바뀌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북한이 왜 저렇게 나오고 왜 갑자기 중국에 이야기한 쌍중단 쌍계병행을 안느냐. 그리고 앞으로 북한의 로드맵은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과 쌍계병행의 방법대로 할 거고 그것을 우리 정부에 강요하고 우리 정부는 국민들을 잠깐 현혹시키면서 이게 마치 한반도의 핵 문제 해결과 평화와 같다고 선전할 것이고 그 내용은 미국과 갈등 구조를 일으키는데 미국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싼 돈 들여서 당사자가 안 하겠다는 노력할 필요 없이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상처 없이 이 방향으로 내년쯤에서 합의가 된다면 우리는 건국이 이외에 한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있다. 그래서 지금 받는 북한의 변화를 보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 바른미래당 의원님께서 제가
맞는 게 아니지만 혹시 제 말이 참고가 되면 또 본질적인 문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길죠. 윤동민 의원은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드리고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게 그 미국에서 평화론자인 조셉 연 빅터차 다 물러나고 트럼프가 지금 압박 전략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신원식 기자분 말씀대로 지금 불과 3개월 동안에 지금 김재현이가 이제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계속 확실하게 압박을 하면 기회가 올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흔들고 있어요. 이게 북핵과 분리해가지고 본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금 상황을 함께 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저도 뭐 두 분 그 선생님의 이 답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질문드렸던 그 상황과 우리가 그걸 답변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현상을 한번 저희가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북한이 한국 정부가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최대한의 어떤 카드를 썼다라는 거죠. 정상회담을 제안을 했고, 이걸 통해서 하여튼 당분간은 남북 관계의 르네상스를 이제 약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참 뿌리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하나의 현상은 평창 올림픽에 대대적인 평화 공세를 했습니다만, 재밌는 것은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3자 간의 채널이 가동을 해서 사실은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펜스 부통령과 김여정이 회동을 하기로, 비밀 접촉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불과 2시간 전에 미국의 부통령과의 합의사항을 깨고 안 나타났던 것이죠. 이건 우리 언론에서 별로 그렇게 주목을 안 했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저는 조금 김정은이 지금 굉장히 초조하고 또 치기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미국의 그런 피작전서부터 군사 옵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초조하기 때문에 한국을 껴안기도 하고 또 평창에서의 그런 회동도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화성 15가 너무 성공을 하는 바람에 ICBM 실험들이 너무 성공을 해서 아마 북한이 계획했던 것보다는 5년 이상 지금 앞당겨져서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오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코앞인데 조금만 더 버티면 이걸 완성하고 하는 게 훨씬 더 북한으로서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훨씬 나은 게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 무력 완성 선언을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의談判보다는 나중을 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이 ICBM을 계속 갖고자 한다면 이번에 특사단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는 최대한으로 하여튼 르네상스의 길을 보여줄 것이고, 그러나 이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핵화 관련해서는 거의 자꾸만 조건들을 많이 다는 그런 접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합훈련소부터 여러 가지 조건을 달 것이고, 조금 더 이번에 만약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 모라토리엄 같은 경우 한국이 얘기한 거에 기본적 원칙에는 찬동을 하지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많은 조건들을 둠으로써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그걸 우리 정부는 굉장히 평가하지만 미국은 그걸 굉장히 떨떠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정은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과 관련된 건데, 저는 오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대화파들이 물러나고 조셉 윤이 물러난 거는, 조셉 윤이 상당히 시니어 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아태 차관보로 내정된 사람은 자기보다 훨씬 후배고, 게다가 한국계의 또 하나의 유명한 우리 대사 선킴 대사가 있는데, 선킴 대사가 7년 정도 후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사급 중에는 가장 높은 대사급으로 선킴 대사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면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왜 그런 상황이 초래됐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혹시 오비일학일 수는 있지만 대화파들이 결국은 펜스 부통령과의 그런 비밀
새로운 그런 접촉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무산됨으로써 오히려 대화파의 싹을 아까 그 신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과 저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북한의 그런 치기 어린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이 오히려 더 지금 제재와 더 그런 쪽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요소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김정은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지금의 어떤 단계에서 동결과 모라토리움을 통해서 미국과의 직접 대화로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혹시 ICBM을 갖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코앞인데 거의 성공 단계인데 한두 차례 더 실험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있다라면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은 참 가늠하기 참 어려워질 것이다. 한두 차례 실험이 더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단한 말씀. 우리 신원식 교수님께 말씀. 네. 아까 말씀대로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자기들의 독재자들의 생존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세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작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을 통한 압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체 붕괴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세 가지도 그렇게 탐탁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쉽게 이번에 저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한 8차례 북한 선수들하고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했는데 그네들의 표정을 보면 부러워하는 표정이에요. 우리가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북한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 같지 않고 우리 동남아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희도 느낍니다. 우리가 잘 사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교류다. 화해협력이다. 화해협력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알게 하고 경제를 알게 하고 문화를 알게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내부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 중요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겁니다. 전부 햇볕 정책을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다. 그게 뭐냐? 첫째가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강력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에 상호간에 스토미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화해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같은 게 북한에 100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자본주의로 이렇게 물들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나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제가 그 사람들 8명 만났을 때 그런 느낌처럼 자동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와 스포츠와 경제를 알게 되면 상당히 내부 혼란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변한 상황에서 어떤 정상회담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햇볕 정책을 뭐 북한을 무작정 퍼주고 옛날에 그런 좀 잘못된 부분만 시정이 된다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세 가지를 가지고 잘 어프로치해서 시행된다면 그것 또한 북한이 변화되는데 뭐 역할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네, 저도 뭐 본질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요새 이걸 햇볕 정책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70년대 미국에서 소위 카터 대통령이 인권 외교를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뭐 본인의 그런 철학도 맞았겠지만 사실 이걸 기획한 것은 뭐 아시는 분 뒤에 밝혀진 CIA 작품입니다. 뭐냐면 인권을 통해서 동구권을 흔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단기적인 효과는 어디 나타난 동구권은 끄떡이었고 친미 독재 국가들이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남미, 우리 박정희 대통령 정부도 마지막에 그 인권에 굉장히 시달렸죠. 그런데 그 중기적인 효과가 80년대를 들어서서 바웬사라고 하는 폴란드 자유노조 구성부터 사실은 마지막에 효과를 발휘했어요. 그래서 동구가 흔들려서 공산권이 붕괴되는데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햇볕 정책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다지 성공적인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햇볕 정책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최초에 북한 수뇌부의 생각을 바꾸려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수뇌부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장 북한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북한 주민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90년 중후반에 북한이 맞이하게 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내구성이 튼튼해서 300만이 죽어도 이겨냈습니다. 지금 북한은 못 이겨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라 장마당 경제인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거의 중국에 올인되어 있는 자본주의 경제는 다름없습니다. 장마당이 흔들리면 잘 아시고 얼마 전에 아시지 않습니까? 화폐 개혁을 하다가 박남길이 결국 김정일이가 총살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사실 햇볕 정책의 효과로 북한 주민의 장마당이 생겼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셨던 햇볕 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보면 북한은 변화 없이 그 돈 가지고 핵미사일을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한 것 같지만 밑에 내구성을 흔들리는 중장기적인 효과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 평가는 좀 더 유보하는 것이 좋을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그거는 그것대로 하지만 북한 지도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햇볕이 아니라 칼입니다. 네가 이 행위를 하면 네 목이 찔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트랙을 북한 주민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것을 제재와 대화, 교류 이 두 가지를 아주 정교하게 잘 쓴다면 정말 가장 우리가 소위 인풋을 미니마이즈하고 아웃풋을 맥시마이즈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 교수님들 한 자리에 모시기가 어려운데 질문을 하려면 이게 수백 가지 넘을 것 같습니다. 다 할 수 없는 처지고 우리 신원식 교수님이 지금은 김정은이 목에 들이대는 칼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미국 조야에서 군사옵션이 지금 거론이 되고 특히나 이번에 특사 방북 결과가 한반도 미사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민 대화 협상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제재와 압박을 좀 강화를 하면서 거기 군사 옵션도 더 강한 거론이 되지 않겠나는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보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 대부분의 생각 아닙니까?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유엔 제재와 압박을 통해 가지고 북한이 굴복할 정도가 되면 더없이 좋은 일인데 끝내 그 시일이 가면서 계속 핵 역량이 완성이 될 단계로 갈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중국이 조중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를 끊지 않는 한은 그럴 거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제재 압박이 현 유엔 결의안 가지고는 어렵게 된다면 군사 압박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김정은이는 그래 전쟁은 없으니까 미국 공격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핵 능력을 계속 강화해도 결국 우리 처제는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아니하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하려면 김정은이 이대로 가게 되면 미국이 군사행동을 할 수도 있다. 우리 입장에서도 군사행동 하면 어때 할 수 없다든지 아니 동의한다든지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한국 경제가 얼마나 곤두박질을 치게 되겠습니까? 정말 이제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군사행동 가능성과 군사행동 전략에 대해서 우리 자세는 어떻게 전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박수순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북한이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북한이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 협상에 놓으면 비핵화는 가능합니다. 버틸 수 있고 핵무력을 완성하고 놓으면 비핵화는 물 건너갑니다. 북한의 의도로 회담을 진행될 겁니다. 첫 번째 조건을 만들기 위한 견딜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북한의 제재가 지금 경제 제재가 아니라 경제 봉쇄 수준으로 강화가 되고 그게도 안 되면 군사 옵션도 쓸 수 있다고 하는 암시를 줌으로써 북한이 이렇게 나가다는 어차피 죽는 거니까 조금 덜 맞고 지금 나오는 게 많이 받겠다고 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바꿀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핵심, 그게 이제 본질인데 근데 박 대표님께서는 자 만일 이러한 걸 했을 때 단기간에 리스크가 막 올라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GDP의 통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5%가 넘는 나라가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 평화를 위한다면 그건 짧을 겁니다. 한 몇 개월 동안에 북한을 압박해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맥시멈 프레셔를 통한 유리한 협상을 타기라는 그 과정의 비용은 우리가 물어야 된다. 그것까지 안 물으려고 하면 그 뒤에는 북한의 핵을 이고 살든지 여러 가지 더 큰 비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건 우리 국민들이 설득해서 참아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낸다는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중에서 북한이 버틸 수 있는가 저는 지금 미국이 군사행동은 지금은 완전한 압박용이지 시행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심리전에 힘 빼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NCNG를 하면 되고 정말 말리고 싶으면 진짜 할 것 같으면 징후가 다 있습니다. 지금 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때 말리도 말린다. 지금 같이 해줘야 그때 우리 의견을 받는 게 하지 말자에 말을 들어먹지. 처음부터 딴소리하고 네가 힘을 뺐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서 압박을 해서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엇박자를 했는데 내가 어떡하니? 네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군사행동 한다. 이제 네 말 안 들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걸 좀 유의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란의 경우를 우리가 선례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2002년부터 국민저항위원회에서 이란의 핵개발 의혹으로 폭로하고 난 뒤 이란의 핵 문제가 돼서 서방과 협상을 하다가 2005년도 강경파가 집권을 하고 핵은 우리 고유의 권한이라면서 협상을 끄덕차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4개를 나왔어요. 이건 지금 미국이 북한에 한 대북 제재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100% 통상 완전히 된 경제 봉쇄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란의 석유가 값싸게 내놓으니까 EU라든지 중국하고 일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만 가지고 안 되겠구나. 지금 미국이 카드는 보이는데 시행을 안 했는데 미국의 독자 제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96년도 이란 제재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강하지 못했고요. 그것을 보완을 해서 2010년 4번째 유엔 제재가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겠는데 2011년에 통과신 게 첫 번째가 국방수권법입니다. 두 번째가 오바마 행정부 행정명령 13,622호. 그 다음에 2012년도 결정된 게 이란 위협 감축법 통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훌륜은행부터 살짝 하던 거 다 걸려가지고 아주기 맞았죠. 훌륜은행이 거래하는 훌륜은행은 뱅크 오브 차이나가 거래합니다. 뱅크 오브 차이나가 미국 달러 금융 패권 질서에서 퇴장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살살 빌었죠. 훌륜은행을 폐쇄할 테니까 손볼 테니까 우리 뱅크 오브 차이나 공산은행 건들지 마라. 그럼 중국이 끝장나는 건 일주일 만에 IMF 구조금융이 뭐고 중국은 모든 것이 원시 사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2013년 한 2, 3년 사이에 이란이 강경파를 지지하던 국민 여론이 무조건 핵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중도파 로하니가 지금도 재선을 했죠. 로하니 대통령이 집권하고 2015년 7월에 이란 핵협상이 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이 견디지 못한다 안 한다 좀 두고 보면 지금 이란 제재에 비하면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2321호 이란 제재에 비해서 10% 정도도 안 되는 2321호 가지고 북한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란식 했던 제재하면 저는 북한이 더 위험하다고 보고 이란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을 거라고 보는 게 북한은 실질적으로 장마다 두 가지입니다. 모든 북한의 공식적인 통상은 공기업이 합니다. 공기업의 원하는 김정은입니다. 공식이 통제할 때면 김정은 통치자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그 다음에 공식에 잡히지 않는 여러 가지를 거기서 흘러나오는 낙전 효과, 낙수 효과 이런 가지고 장마당 경제로 주민생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 이게 막히면 이란보다 훨씬 타격이 크다. 이란은 통상을 공기업도 하고 사기업도 합니다. 근데 북한은 공기업만 합니다. 이게 좀 더 차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도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별로 영향가 없는 제재를 하고 우리만 역대 최고의 제재라 감동받고 좋아했는데 실제는 북한은 타격도 안 받고 않는 제재다. 그 제재를 실천해도 북한이 영향이 없는데 중국이 이중 플레이를 하니까 아무 효과도 없었죠. 이제 제대로 하게 1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조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앞으로 1년 후에 보자. 1년을 이맘때쯤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할 때는 완전히 다른 태도일 텐데 뭘 성급하게 가서 해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이 빨리빨리 성급하니까 보수 쪽에서는 아예 비핵화 물 건너가서니까 전술핵 배치하자. 이쪽에서는 뭐 이거 대화로 풀자. 한국이 최초로 국제사회가 최초로 제대로 된 대화를 이제 첫 출발을 뜨는데
그런 초치는 행위를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맺을 때 우리 지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는 비핵화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방해만 했지. 너는 빠져. 제일 우려되는 코리아 패싱이 바로 그런 상태에 볼까봐 제가 우려하는 것이고, 제가 너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예, 신장군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이 프레임워크에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뭐 북핵 문제를 해결해서 강력한 제재를 동원하면 너 전쟁 원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전쟁과 평화의 프레임이 상당히 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전쟁까지 가는 거는 우리가 막아야죠.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상당히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노무현 정부 초기에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자마자 특사단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그 미국의 전쟁 위협을 막기 위해서. 근데 그 보낸 이유는 당시 어떤 방송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가 나오면서 마치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다 하고 있다는 식의 나와가지고 부랴부랴 거기서 놀란 정부가 특사단을 파견을 했었는데 미국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지금 왜 이런 특사단이 와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동맹이라면 이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전쟁을 막겠다라는 것을 우선해가지고는 정말 그 평화의 문제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한미 간에 아주 긴밀한 신뢰와 협력이 있어야지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정보라도 알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기지,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거조차가 안 된다면 그야말로 흔히 얘기하는 코리아 패싱으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전쟁이라는 수단이라는 것은 정말 미국도 원치 않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아마 최후의 시나리오일 텐데, 저는 그 미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군사 옵션 유형 속에서 전쟁으로의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이 가장 어려운 곳이 한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나 무슨 뭐 시리아나 이런 곳과 달리, 아프가니스탄과 달리 이 한반도는 그 미국과의 그 전략적인 라이벌들의 이해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도 있고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에서의, 또 어떤 의미에서는 동맹 조약까지 있는 나라와의 그런 전쟁을 미국이 결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 포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협상의 ABC입니다. 아마도 트럼프나 미국의 모든 협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하지만, 그러나 최후의 수단도 열려 있다라는 거 가지고 최하단의 압박을 몰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전쟁과 평화의 양보법에 따라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낫다, 핵 있는 평화가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몰아가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로서는 비핵 평화의 한반도를 바라는 것이지 핵 있는 평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억지력을 갖춰야 됩니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억지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지만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만들어낼 토대가 있지. 또 근데 억제력이 없으면 저는 대북 정책 성공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급하게 효과적인 강력한 억제력을 좀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저는 그 가장 문제가 사드가 배치돼서 평택 이남까지는 그나마 미사일 디펜스의 카바 속에 들어가 있는데 2,300만이 사는 수도권은 지금 무방비입니다. 도대체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에 있는 2,300만을 왜 무방비로 놔둬야 되는지 시급히 해야 될 일인데, 저희가 킬 체인을 해서 17조를 쓸 수 있는 나라입니다. 17조면 17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킬 체인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면서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사드 1개 포대, 2개 포대만 사면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면 수도권에 있는 2,300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사병 월급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거 빨리 해서 국민들을 안심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더 급한 일이 아닌가. 그리고 강력한 그런 억지력이 토대가 돼야지만
중장기적으로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미국과 협력하면서 긴밀히 협의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뭐 새로운 질의 있으신 분, 우리 뭐 수석 전문위원 이인배. 예, 이인배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저희도 조금 좁혀서 대북 특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몇 가지 영상들이 이제 북한에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나왔습니다. 보면서 제일 눈에 띄는 장면이 이제 김영철이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정책 천국할 때는 대한민국을 해코지해서 공을 세워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통전부장을 하면 해코지해가지고는 자기가 공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김영철은 굉장히 그까지 올라갈 때까지 좋았는데 통전부장 이제 김양건은 이 의무사 당하고 몇 달 후에 이제 통전부장을 맡게 되는데 골치 아파진 거죠. 1년이 지나도록 남북관계 해결도 안 되고 진보정권이 들어왔는데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 김영철은 아마 김정은이 만날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특사단까지 오고 잘 본인이 내려오고 뭐 하는 이런 이제 부흥이 다시금 이제 시즌이 되니까 굉장히 김영철은 아주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서 김영철이 살아나겠다 생각이 듭니다. 미국 대화를 염두에 둔 남북한이 접촉이었다 그러면 김영철을 받으면 안 됐고 이용호를 받았어야 됩니다. 이용호를 받아서 미국을 날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모양새도 좋고 한국 내에서의 정치적 부담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보면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2시까지 뭐 이 특사 관련돼서 속보가 뜰까 싶어서 있다가 없어서 그냥 자고 아침에 7시 10분 되니까는 청와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어제 11시 한 40분쯤에 그 북한 쪽에서 이 특사 쪽에서 연락이 왔던 것들을 오늘 아침에 이제 발표를 했다 그러는데 재미난 거는 7시가 조금 덜 돼서 조선중앙통신이 이 영상하고 자료들을 쫙 이제 오픈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거 보고 이제 청와대에서 그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근데 또 보면 청와대에서는 누가 참석했다, 4시간 10분 밥 먹었다 이것밖에 이야기를 안 하고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김정은이 무슨 말을 했고 했다는 이야기는 조선중앙통신에서 쫙 다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급격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메시지 관리는 북한이 하고 여기서 그냥 메시지 관리는 북한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뭐냐면 오늘 뭐 이 청와대에서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뭐 결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원문으로 찾아보면 이럽니다. 순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포함했고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합의를 어디서 받는 거냐면 순회 상봉에 관한 스케줄과 우리 대통령의 입장과 의지를 듣고 나서 만족한 합의를 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아니고요. 비핵화 달가 볼 때는 아마 제가 이 메시지 관리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그걸 아마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야기할 텐데 김정은 위원장은 듣기는 했을 거예요. 지금 뭐 언론에서 들어준 것만 해도 대단히 큰 성과다 그러는데 들어준 것만 가져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은 이 공간이 해석하는 공간을 우리에게 이 정부가 또 보니까 듣는 표정이 뭐 긍정적이었더라. 김정은 아무 말 안 해. 그냥 이렇게 듣고 있었겠죠. 근데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주 뭐 긍정적으로 보이는 직접 청와대 당국자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뒤에서 변죽을 올리게 됩니다. 언론에서든 학자들이든 하게 될 겁니다. 뭐 당시 이야기를 전해 들어보니까 김정은이 그만데 뭐 상당히 일리 있게 듣는 것 같더라는 표정이 있었다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 비핵화에 관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을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석을 해낼 겁니다. 메시지는 김정은 아무 말 하는 건 없는데 해석해낼 거고 그 해석을 갖고 이제 미국을 날아가게 되겠죠. 한국 정부는 날아가서 이야기하니까 김정은이 다 듣더라. 듣고 보니까는 느낌이 보니까 뭐 그럴 거다. 우리가 한번 만나봐라. 이런 식으로 상황이 진전될 가능성이 나중에 이제 안 되면 내가 뭔 말 했냐. 김정은 그래 나왔으면. 그래서 메시지 관리가 굉장히 애매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내용은 없이 그냥 이런 분위기였다. 뭐 이런 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고민은 신장님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면 한국의 해법하고 미국의 해법하고는 굉장히 틀 자체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뭐 입구론과 출구론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터널 속에 이제 들어가면 터널에 이제 차가 기어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으니까 입구에만 집어넣으면은 비핵화를 타고 출구로 나갈 거다. 이게 기본적인 이제 터널론의 환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론, 출구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은 이 터널론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는 뭐 트럼프가 말하자고 지난번에 보니까는 뭐 수십억 들여서 뭐 어디에다가 어떤 그 시설을 지어줬는데 저기 저기 한국 경프로랑 말고차다. 뭐 지어줬는데 뭐 그게 효과가 뭐 있었느냐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시니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터널론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정부는 터널론의 입구론, 출구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해법을 둘이 미국과 한국이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인 교수님께 약간 본질적인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를 촉구하거나 한미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지금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채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DJ 정부의 햇볕 정책이나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소위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이쪽에서는 그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고 주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대북 문제에 관련해서는 햇볕 정책이나 대북 포용 정책 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훨씬 더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거나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제재와 압박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호응도 낮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오늘도 그거 아닙니까? 대북 특사 이후에 어떤 전략이, 보수층의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진단에만 그치지 여전히 보수층에서는 그 어떤 햇볕 정책이라든가 이런 특사를 파견한다든가 하는 그에 가름할 만한 어떤 대안들을 좀 더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토론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토론회가 비슷한 시간에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에서 똑같이 열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정이 돼 있을 텐데, 보수 진영의 토론회에 가보면 항상 느끼는 얘기가 비핵화 얘기만 할 뿐이지 그걸 어떻게 비핵화를 하자는 데 있어서는 그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다른 얘기나 대안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대북 특사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대북 특사를 반대해 이게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구조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유의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에서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데 이런 트랩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라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 제재 압박이 효과가 없었다. 아까 그래서 모두에 이제 시작한 지 1년 됩니다. 역대 핵을 개발한 경우가 P5 국가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성공한 나라가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성공한 나라는 아시다시피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입니다. 실패한 나라도 남아공,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실패했습니다. 이 성공과 실패를 다른 이유는 핵 개발 동기에 따라 다른 겁니다. 핵 개발 동기가 안보적 이유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인식한 데는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공이나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핵이 없어도 전혀 살아가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영향력 확대를 하기 위해서 속된 말로 폼 좀 잡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은 약간의 제재만을 내려놨습니다. 북한은 아까 말씀드린 핵을 개발해서 안보적 이유인 나라보다 가장 핵동기가 강합니다. 제재와 대화는 택일과 양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핵동기가 강할수록 같은 선상, 똑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가지는 그 절박한 이유만큼 그걸 가짐으로써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진정한 대화로 연결된다. 지금 저희들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한 번 더 우리는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다음에 팔다리 비추는 정도, 즉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정도한테 했던 그 압박 정도로 나오겠느냐, 실패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예가 지금 이란에서 했던 성공의 예보다 좀 더 강도 높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견디지 못한 상황을 만들고, 만일 나와준다면 니네 정권도 보장하고 니들이 원하는 핵 경제 병진 노선은 불가능하니까 경제 개발을 그는 우리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내려놓으면 확실히 죽겠구나 하는 공포와 내려놓는 순간 확실한 당근이 오겠구나, 두 가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북 특사를 반대한다든지 문재인 정부의 지금 하는 방법이 이런 유의하라는 거지, 그 자체를 반대한다든지, 그 다음에 제재 압박의 효과, 대화가 필요 없다고 한다든지 하는 점이 전혀 아니다. 우리가 그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유의할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조승복 전문위원께 제답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좀 비전문가 입장에서 하나 좀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북 특사 파견이 있을 때 대북 특사보다 대미 특사가 먼저다라고 나온 의견도 있었던 걸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한동안 우리가 끼지도 못했던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그런 강한 동맹, 유착 관계에 지금 이번에 대북 특사 가서 어떤 회담을 하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 아베 총리가 굉장히 오히려 소외가 돼서 좀 이렇게 패싱이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거기 그 현상에 대해서 저는 뭐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 서원님하고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본 게 이게 뭐 맞는 현상인지 아니면 잘못 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 면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 아까 이제 조성국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그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방법을 계속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변해가지고 북한이 이제 핵을 완성했다고 지금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협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포용 정책이라는 건데, 포용 정책은 힘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힘의 우위에 있는 파트가 약한 파트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의 균형이 좀 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 남북 간의 힘의 균형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월등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국제 제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신원 실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남북한이 협력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뭐 대화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게 지금 우리 그 한국 정부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핵이 있어도 가능한 분야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민간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것이 뭐 몇 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핵화 노력과 그런 차원의 밑으로부터의 접근, 이건 계속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그 지상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대북 특사를 보내니까 사실은 이제 남북 관계가 계속돼야 우리가 운전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남북 관계에서 남북 대화에 올인을 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북 관계를 그렇게 끌고 감으로써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우위에 있느냐 이건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적으로는 맞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미일 간에 또는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힘은 한국보다는 훨씬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는데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햇볕 정책은 아주 옳은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고 북한도 나름대로 체제 변화를 막기 위해서 폐쇄 정책을 하고 핵 개발을 하고 성군 정치를 해서 지금 북한 체제를 지켜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북한이 그렇게 체제를 지키고자 했는데 북한 체제의 내부가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라고 그러면은 배급제하고 뭐 계획경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망가졌고요. 또 폐쇄 정책을 계속해 했는데 90년대는 그게 통한 것 같았었는데 정부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그것도 지금 무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권력은 지금 강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그런 위기적인 요소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비핵화 문제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은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채널이 깊다라는 것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일본이 갖고 있는 레버리지가 더 클 수 있다. 만약에 북한이 일본과의 길이 열리게 됐을 경우에는 남북 관계가 진전되기 쉽지 않다.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도 제일 동포고 일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향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의 접근, 갑자기 급접근해서 일본과 북한 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점, 그러니까 일본에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같이 활용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지 이것을 제로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대표님 마지막 무슨 예. 그러면 더 말씀하실 게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북 특사 이후의 외교안보 전략 제1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통해 나온 많은 논의들은 앞으로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 대화 및 한미관계 등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은 모두 바른미래당의 외교안보 관련 정책에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긴급 현안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